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 조사실. 그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저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73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형사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머리채가 잡히고 밥상이 뒤집어지고 멍이 들어도 못 본 척하는 아들을 더는 볼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아내한테 자꾸 그러시니까. 내 몸에 멍자국을 보여주려 해도 영상을 보여주려 해도 아들은 외면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세요. 어머니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끊겼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은 끝내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조사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정막 속에서 형사는 제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멍자국이 남은 팔을 보여줄 때도 찢어진 옷을 증거로 내밀 때도 그는 묵묵히 받아 적었어요. 경찰서까지 오면서 수십 번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돌아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죠. 경찰서에 오기 전 저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들 얼굴이 떠올라 자꾸 발걸음이 멈춰졌죠. 엄마가 경찰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며느리가 체포되면 아들은 또 나를 원망하겠지.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제가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 영상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형사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6개월 전부터 기록해온 일기장을 꺼내며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그날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모든 일들을.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느 때처럼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밥상이 차려진 후에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못해 아들 방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며느리가 다가오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당황한 저는 얼른 허리를 숙여 바닥에 수저를 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갑자기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죠.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대체 또 무슨 일이야? 왜 아침부터 이 난리야?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어쩌면 처음부터 며느리 편에 서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진술이 끝나면 아들은 영영 저를 원망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전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권리를 찾기로 한 거예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조사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더는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그리고 그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6개월 전, 그날은 제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된 날이었어요. 장마철이 시작되던 무렵이었는데 오랫동안 살던 월세방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집주인이 재건축한다면서 더는 살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남는데 혼자 사시기 뭐해요? 아들의 말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월세방을 전전하면서도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따로 살았는데 이젠 나이도 들고 마땅한 곳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결국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했죠.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어요.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주고 손주들도 좋아하고 아침마다 손주들 학교 도시락도 싸주고 며느리 일하는 날은 집안일도 도와주며 잘 지냈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다시금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빨래를 개켜 놓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개고, 제가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못했다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처음엔 제가 부족한가 싶어 더 열심히 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과 태도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은 왜 매번 그러세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며느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뭔가 잘못이라도 했냐고 물으면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몰아붙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뒤집어 씌웠죠. 그럴 때마다 전 그저 방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손주들에게 보일까봐, 아들에게 들킬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요. 점점 며느리의 말투도 거칠어졌어요. 처음엔 한숨 쉬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요.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밥상에서도 저만 따돌리듯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밥그릇이 따로 놓이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저는 언제나 조용히 밥을 먹고 일어났어요. 그 누구도 제가 말을 걸지 않았고 저 또한 입을 열기 힘들었어요. 추석이 다가올 무렵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40년 넘게 해온 방식이라도 며느리 눈에는 모두 구식이고 비위생적으로 보였나 봐요. 이런 건 이제 안 해요, 어머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날 며느리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전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단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말이죠.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아들은 출장이 잦아 집에 없는 날이 많았어요. 그나마 아들이 있을 때는 며느리가 조금 조심스러워했는데 아들이 없는 날이면 완전히 달라졌죠.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눈치 보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시댁살이가 이런 거였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 며느리한테 시댁살이를 시킨 적이 없는데 오히려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끓여둔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모두 버리는 걸 봤어요. 맛이 없다면서. 그날 저녁부터 저는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눈치만 보는 식구가 되어버렸죠.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배웠는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놀리기 시작했죠. 저를 보면 구식이야, 촌스러워. 라며 기득거렸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제게 살갑게 안기던 손주들이었는데 어느새 저를 귀찮아하고 무시하는 아이들로 변해버렸어요.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아들은 직장일로 바빠서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니 제가 좀 참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참음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혔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일이에요. 내 아들의 집에서, 내 피부치 앞에서 매일매일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첫 번째 폭력이 시작되면서 더욱 깊어졌답니다. 첫 번째 폭력은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던 날 일어났어요. 제가 늘 하던 대로 고기 산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래요? 며느리는 제가 만든 산적을 쓰레기통에 모두 버리더니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순간 손목이 꺾이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순간 들어온 아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져 갔어요. 며느리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실 직원 앞에서도 이웃들 앞에서도 반말을 하고 핀잔을 주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좀. 이라며 마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낯설고 무서워졌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서러웠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거칠어졌지요. 한 번은 제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제 얼굴 앞에 뜨거운 다리미를 들이밀었어요. 위험만 한 거였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야. 며느리가 손주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 뒤로 손주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제가 끓여준 국도 먹지 않았죠. 어린아이들 마음에 할머니가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작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지냈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만난 옛 이웃이 제 팔에 멍을 보고 놀라더군요. 그제야 핑계를 대며 긴 옷만 입고 다녔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시로 생기는 멍을 가리려고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었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상처 주기 싫다는 핑계로
그냥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며느리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식사 시간에 수저를 던지고 청소할 때는 빗자루로 때리고 특히 아들이 출장 간 날이면 더 심했죠. 방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발로 차고 그럴 때마다 전 이불 속에 숨어 떨어야 했어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당신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보니 당신도 참 불쌍하네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가 한 말이에요. 마치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죠. 더 슬픈 건 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편을 들면서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아들에게 기댈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 통장을 가져가더니 생활비를 다 빼갔어요. 은행에 가보니 그동안 제 연금도 다 빼가고 있었더군요. 매달 나오는 80만 원의 연금을 며느리가 다 가져가고 있었어요.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돈이 어디 필요해요? 라며 오히려 화를 내곤 했죠. 저는 점점 더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도 찍고 녹음기 어플로 대화도 녹음했어요. 처음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녹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만이 제 유일한 무기라는 걸 깨달았죠.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어요. 조카가 알려준 대로 작은 CCTV도 설치했어요. 방 구석에 놓인 화분 뒤에 카메라를 숨겨두었죠. 며느리를 감시하려던 게 아니라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던진 이 말에 진짜 무서워졌거든요. 혹시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손주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거들은 계속 모았어요. 하지만 신고를 결심하기까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필요했죠. 추석 전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씻고 있는데 제가 잘못 건드려서 사과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절 향해 과도를 들더니 이제 진짜 죽여버릴까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얼른 과도를 내려놓았죠.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달걀이 덜 익었다고 했다가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USB에 담았어요. CCTV 영상, 휴대폰 동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챙겼어요. 멍이 들 때마다 혼자 다녀온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들이에요. 경찰서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잖아요. 아내한테 자꾸 그러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제가 저를 지켜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추석 전날 며느리의 칼이 내 눈앞에서 반짝였던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경찰서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손이 떨렸어요. 경찰서라는 곳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신고를 하려는 순간에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잘못했잖아요 라고 차갑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접수 창구에서 신고 의사를 밝히자 경찰관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 안, 형사 한 분이 제 앞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USB와 병원 진단서를 꺼냈어요. 증거를 정리한 노트도 함께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면서도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며느리에게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형사는 한참 동안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고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저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고 있었어요.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네요. 피해 진술을 자세히 받아야겠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동안 아무리 얘기해도 외면당했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러움이 아닌 안도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1시간 넘게 진술을 마친 후 경찰은 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전문팀과 협의해 긴급 조치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제 안전을 위해 임시 보호시설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빠른 대응에 놀라면서도 어딘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2시간 후 경찰이 아들네 집을 방문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해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본인 잘못을 인정했지만 법적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오랜 시간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고 아들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처벌받아야죠. 이제는 저도 제 권리를 지킬 겁니다. 경찰은 저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상습 폭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고 아들도 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상담사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위해 사셔야 해요.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거나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났어요. 자식에게 버려진 어르신, 며느리에게 폭언을 들으며 참아온 분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밤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속에 쌓아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주민들도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부터 슈퍼마켓 사장님까지 저를 지켜보던 이웃들이 증언을 해 주었어요. 항상 조용히 다니던 할머니였어요. 멍이 들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증언이 쌓이며 사건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한 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며느리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어요. 아들도 결국 방조죄로 기소되었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덤덤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일이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서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제게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순간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순간 하늘이 유난히도 맑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전 강원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요. 보호시설에서 나와 작은 전원주택을 얻었죠.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반딧불이 반짝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는 여유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한가롭고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하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꽃도 심었어요. 봄에는 튤립이 피고 여름에는 백일홍이 피어나요. 가을이면 국화가 만발하고 겨울에는 눈이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런 사소한 행복들이 제 삶을 채우고 있어요. 마을 복지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한글을 배우려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나이 또래 이웃들과 친구가 됐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함께 산책도 하고 수다도 떨어요. 가끔은 함께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기도 하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건너편 할아버지는 텃밭 농사 요령도 알려주세요.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이곳에서 느끼고 있어요.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서 조금씩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들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그동안 기록해온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맞고 있을 때도 두려워 떨 때도 매일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겪었던 시간들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여러 번 찾아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전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울며 후회한다고 해도 그때 저를 외면하고 학대했던 시간들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상처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복지관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진정한 반성 없이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는 시간과 함께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손주들 사진은 아직도 제 방에 걸려 있어요. 보고 싶지만 그 아이들도 이제 자기 삶이 있겠죠. 언젠가 커서 할머니를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살아요. 그때까지 전 이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손주들이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고 할머니를 다시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제는 행복해도 돼라고.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나 봐요. 이제야 비로소 남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님이 가끔 안부 전화를 주세요. 잘 지내시냐고, 불편한 일은 없냐고. 그런 관심이 참 고맙더라고요.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껴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마을 이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노인의 활동도 시작했어요.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제 경험도 나누면서 서로를 돕고 있지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예전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제 제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텃밭에서 딴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눴어요. 떡을 해주시고 김치를 담가주시고 이런 게 진정한 정이구나 싶었어요. 피보다 진한 게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밤이면 마당에 나와 하늘의 별들을 봐요. 서울에선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해요. 제 인생도 저 별들처럼 빛나고 있다고.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오늘도 전 당당히 걸어요. 두려움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소중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